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고 믿다가도 결국 통장 잔고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낯선 얼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이 늙어서는 계산이 되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이 마지막에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도 자식처럼 키운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짐짝처럼 정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일을 남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장례를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내는 보험금을 계산했고 집 앞에 돌아왔는데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지막 숨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그를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서류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생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품고 살았던 남자. 정작 자신의 진짜 피부치는 세상 어딘가에서 혼자 그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죽기도 전에 사망신고를 준비하고 연명치료 포기 서류까지 미리 알아본 아내의 숨겨진 얼굴까지.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집은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이야.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오래 먹먹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 오래된 한국 끝자락에서 평생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73살의 남자 윤병수입니다. 모두가 그를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결국 그였습니다. 인천 오래된 한국 끝자락에는 바람이 유난히 거센 골목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낡은 지붕 위를 긁고 지나갔고 골목 입구 생선가게에서는 얼음 녹은 물과 비린내가 하수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골목 맨 끝 페인트가 벗겨진 2층 주택에 73살 윤병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평생 배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선소 하청 일을 하며 녹슨 철판을 두드리고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겨울바다보다 더 차가운 철제 선체 밑으로 기어들어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등에는 깊은 흉터가 여러 줄 남아 있었고 오른쪽 어깨는 오래전 사고로 비가 오기 전이면 늘 먼저 쑤셨습니다. 그래도 병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됐다고 믿었습니다. 병수의 아내 최미라는 겉으로는 참 얌전한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단정한 옷차림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영감이 고생이 많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병수가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을 입고 들어오면 미라는 코부터 막았습니다.
당신은 씻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어디 가서 남편 직업 묻는 게 제일 싫습니다. 병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손톱 및 검은 때를 솔로 문질렀습니다. 때는 지워졌지만 마음에 박힌 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윤재우는 병수가 친아들처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병수는 결혼하고 몇 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진 낡은 산모 수첩과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내 아이 아니지? 미란은 처음에는 잡아댔습니다. 그러다 병수가 서류를 내밀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살 길이 없었어요. 당신 아니면 저는 끝이었어요. 병수는 밤새 마루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새벽녘 어린 재훈이 방문을 열고 나와 졸린 눈으로 아빠, 왜 앉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수는 모든 걸 삼켰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들어가 자라. 그날부터 병수는 재훈을 자기 핏줄보다 더 깊게 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야근을 했고 학원비가 모자라면 주말에도 배를 고쳤습니다. 재훈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다독였고 군대 가기 전 사고를 처합의금이 필요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미라는 늘 당연하다는 듯 받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병수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책임만 지고 마음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수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생선구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버지의 불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고등어 굽는 냄새가 퍼지면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병수는 손님상마다 뜨거운 된장찌개를 내며 천천히 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이 집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병수에게는 훈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그 가게를 창피해했습니다. 누가 요즘 생선 냄새 나는 식당을 해요. 재훈이 친구들이 알까봐 겁납니다. 병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미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돈, 더 번듯한 사위 대접. 그리고 마침내 그 욕심에 불을 붙인 것이 재개발 소문이었습니다. 병수의 낡은 2층 집이 있는 골목 전체가 개발구역에 포함된다는 말이 돌자 미라는 그날부터 매일 부동산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억, 18억, 잘하면 20억. 그녀의 눈빛은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통장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킨 집이 아내와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팔린 물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개발 소문이 돈 냄새처럼 골목에 퍼지자 미라는 더 이상 예전의 미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수가 이제야 늦게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밥상 위에는 갈치조림이 올라와 있었지만 미란의 눈은 생선이 아니라 계산기 화면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상금 제대로 받으면 적어도 20억은 돼요. 옆 골목 김씨네도 18억 불렀다더라. 병수는 묵은지를 찢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지긋지긋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돈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때 아들 재훈이 휴대폰을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이번에 진짜 큰 사업 들어갑니다. 물류 플랫폼인데
투자자만 잡히면 바로 커집니다. 병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재우는 39이 되도록 무언가를 시작하고 접고 빚지고 갚고 또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병수는 막아주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냐? 재우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10억? 밥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수는 한참 뒤에야 물었습니다. 너한테 10억이 뭔지는 아냐? 재우는 짜증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비용이에요. 그 말에 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처럼 평생 몸으로만 돈 번 사람은 몰라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병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은 내 마지막이다. 내가 어릴 때 열나면 내가 없고 병원 뛰어간 집이고 내 엄마가 힘들다 울면 내가 밤새 마루 지킨 집이다. 재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팔아도 돈 안 됩니다. 미라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집 당신 혼자 힘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살아준 세월값도 있어요. 병수는 처음으로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살아준 거였냐? 미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랑해서 살았겠어요? 당신이 그때 나 안 받아줬으면 나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산 거지.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깊었습니다. 병수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들이라도 놀라 어머니를 말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오히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은 여자친구 서지안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안은 대형 로펌 대표의 딸이라 했습니다. 하얀 코트에 작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자마자 미세하게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래 사셨나 봐요. 병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됐지. 그래도 정이 많은 집입니다. 지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도 좋지만 요즘은 부모 자산도 자식 경쟁력이더라고요. 재훈 씨가 능력은 있는데 출발선이 아쉬워서요. 병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출발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번엔 달라요. 병수 씨가 고집만 안 부리면요. 그날 밤 미라는 병수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던졌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도장만 찍어요. 병수는 봉투를 열어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안 찍는다. 미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당신 재훈이 망하는 꼴 보고 싶어요?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니다.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병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현금 인출기냐? 그러자 미라는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낯선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면 돈으로 증명해야죠. 피도 안 섞인 애를 키웠다고 생색내면서 막상 필요할 땐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비밀은 병수와 미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재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안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병수의 약통을 치웠고 식탁 위 반찬도 따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가게에서 먹어요. 어차피 생선 냄새 나는 사람은 생선이나 먹어야지. 병수는 아무 말 없이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병수는 가게 앞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검게 꺼지기 직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겨우 연결된 순간 병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쓰러졌다. 수화기 넘어 미란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119 불러요. 나는 지금 중요한 부동산 미팅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도 없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일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었습니다. 목은 말라붙어 있었고 뱃속은 칼로 긁어낸 것처럼 쓰렸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계산기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마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란아. 미란은 놀라지도 않고 고개만 들었습니다. 깼어요? 병수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투자자 미팅 갔어요. 당신 때문에 일정 꼬일 뻔했는데 겨우 수습했어요. 그 말에 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위출혈이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다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의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나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미란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 미리 알아둬야 해서요. 남편이 보험도 있고 집 문제도 있어서요. 병수는 눈을 뜨고 미란을 봤습니다. 순간 사람 얼굴이 그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미란은 의사가 나가자 병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도 들었죠? 이러다 또 쓰러지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서류 정리합시다. 병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도장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냐? 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눈치가 생겼네요. 그날 오후 미라는 병실로 보험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병수는 링거를 맞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고 미라는 병상 끝에 앉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배우자가 수익자면 바로 나오죠? 혹시 잡힐 유언장이 있으면 더 빨라지나요? 보험 설계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남편분이 옆에 계신데 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정리해야죠. 병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몸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재훈이 왔습니다. 꽃도 죽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만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병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돼서 온 거냐?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퇴원하시기 전에 이것만 처리해 주세요. 담보 설정 동의서예요. 병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랑 똑같구나.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도 지금 벼랑 끝이에요. 그래서 나를 밀어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재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면서요. 그럼 마지막까지 하세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병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새벽 병수는 잠결에 병실 밖에서 미란과 재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요양원 상담 잡아놨어. 병원에서 바로 보내면 편해. 재훈이 말했습니다.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죠. 아버지 들어오면 또 버팁니다. 미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꿨어. 그리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도 알아봤어. 만약 의식 흐려지면 위임장 처리하는 방법도 있대. 병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약해질 때야? 저 사람 평생 질질 끌려다녔으면 됐지.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살아있을 때 정리 못하면 죽고 나서 더 복잡해져. 병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 비워야 할 방, 받아야 할 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 병수는 병원비가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미라는 병원비를 내준 척했지만 사실은 병수의 휴대폰 간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삑삑거리는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 안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병수는 젖은 어깨로 말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재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왜? 뒤에서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작은 가방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 짐 챙겨놨어요. 요양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병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고? 미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귀찮아지니까. 병수는 문턱을 붙잡았습니다. 미란아, 우리가 그래도 40년을 살았다. 미라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지겨웠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젖은 옷, 그리고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문 밖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비를 맞았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인천 항구 끝자락에는 비가 오래 내렸습니다. 놀이터 철제 미끄럼틀에는 빗물이 줄줄 흘렀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 있었습니다. 병수는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몸은 차가운 비를 맞으며 떨렸고 병원에서 붙여준 거즈 가장자리는 이미 젖어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닫힌 현관문, 바뀐 비밀번호, 문 밖으로 밀려나온 낡은 가방. 그 모든 것이 병수의 40년 세월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착각했구나.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놀이터 앞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코트가 비에 젖고 있었지만 여자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병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은 이상하게도 오래전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병수 앞에 멈춰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병수 선생님 맞으십니까? 병수는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누구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더니 참았던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저 윤서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병수의 손에서 가방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윤서연. 그 이름은 35년 전 그의 첫사랑 문정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속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병수는 그 편지를 끝내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그 안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들어 있을까봐 그는 평생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윤병수라는 분이라고요. 병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소? 서연은 오래된 비닐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수와 문정이가 바닷가 방파제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문정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100일, 아빠를 닮은 눈. 병수는 사진을 붙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평생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느라 허리가 굽었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었고 자신이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은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이제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병수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늦은 건 나다. 내가 겁이 많아서 내가 그 편지를 열어봤어야 했는데 그때 집 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어느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미란과 재훈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이제 별 여자가 다 찾아오네요. 당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병수는 처음으로 미란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말 조심해. 미란은 비웃었습니다. 왜요? 늙어서 숨겨둔 여자라도 나타났어요? 서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윤병수 선생님의 딸입니다. 그 말에 재훈의 얼굴이 굳었고 미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논란보다 먼저 계산이 스쳤습니다. 딸, 상속인, 재산, 그 세 단어가 그녀의 얼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미란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웃었습니다. 딸이라고요? 참 별일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거죠? 돈이라도 달라는 건가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에 돈 아니면 누가 비 오는 밤에 늙은 남자를 찾아옵니까? 그 순간 서연의 뒤에서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서연 씨는 현재 해운 물류회사 대표이며 윤병수 씨 재산이 필요할 뿐이 아닙니다. 미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재훈도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병수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부터 다시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병수의 눈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듣던 아버지라는 말과 달랐습니다. 요구가 섞이지 않은, 계산이 붙지 않은, 그저 그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어디 마음대로 데려가요? 서연은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문 밖에 버려두신 분 아닙니까? 미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병수를 부축해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지킨 집, 아들을 키운 집, 아내의 눈치를 보며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미련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병수는 미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하겠다. 그리고 검은 차는 빗속을 뚫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란은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 밖으로 내쫓은 남자가 빈털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버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재우는 인천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투자 계약식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 아래에는 흰 테이블보가 깔렸고 벽면에는 윤재훈 물류 플랫폼 투자 협약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우는 새 정장을 입고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미라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드디어 크게 됩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빨랐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 말 속의 해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미란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병수 명의의 위임장 초안, 요양원 입소 상담서, 그리고 병수가 위독해질 경우 재산 처분 절차를 정리해 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메모 맨 위에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시 처리 순서. 그날 미라는 그 종이를 부적처럼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계약식이 시작되기 직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비 맞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연과 변호사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병수는 천천히 걸어와 맨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담보 잡겠다는 계약식이라면서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투자자들 사이가 술렁였습니다. 미라는 급히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또 왜 이래? 여기서 망신 주면 진짜 끝이에요. 병수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당할 만큼 당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이 투자 계약서에는 윤병수 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병수 씨는 해당 담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불어 제출된 위임장 서명은 본인 필적과 다릅니다. 순간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위조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미라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미란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남편 사망 시 처리 순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병수에게 건넸습니다. 병수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 장례 최소 비용, 부동산 처분, 재혼사업 자금 이체 순서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마지막을 장부처럼 정리한 글씨였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란아, 내 장례비까지 아끼려고 했구나. 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만약을 대비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병수 씨는 전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 관련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대비해 의료기록, 위임장 위조 정황, 부당한 주거 배제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재훈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병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빚을 갚아줬고, 내 학교를 보냈고, 내 실패를 막아줬다. 그런데 너는 내가 쓰러진 날 내 집 문부터 잠갔다. 재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끝이다. 투자자들은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도 창백한 얼굴로 재훈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부모 서명까지 속이는 사람과 결혼은 못합니다. 미라는 그제야 병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잠깐 눈이 멀었어요. 병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이 먼 게 아니야. 원래 나를 돈으로만 봤던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미란의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의 시선 앞에서 가장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식이 파탄 난 뒤 재훈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기울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손을 뗐고 이미 빌려 쓴 돈의 상환 독촉장이 회사로 날아들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책상 위에는 반납된 출입카드만 쌓였습니다. 재훈은 며칠 동안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병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더 처참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떨어뜨린 남편 사망시 처리 순서 메모가 사람들 입을 타고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란을 보면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흉을 먼저 보던 미란이 이제는 온 골목의 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한 척했습니다. 내가 진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혹시 몰라 적어둔 거지.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병수가 머무는 서연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만나줘요. 우리 40년을 살았잖아요. 문을 연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쉬고 계십니다. 미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망쳐?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친 게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썩고 있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 말에 미라는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수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미라는 무너진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돈을 줬으면, 당신이 집을 넘겼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병수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남 탓만 하냐. 미라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 무서워요. 재훈이도 망했고 나도 갈 데가 없어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사람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은 검었습니다. 재훈은 병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말할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병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받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 듣고도 저는 아버지 마음보다 제 목부터 계산했습니다.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병수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재우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제가 사람답게 갚을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수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야. 내가 버린 건 사람이다. 재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세월은 거짓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버린 것도 사실이다. 둘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날 병수는 재훈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내가 새로 여는 무료 식당에 와라. 월급 없다. 대접도 없다. 매일 새벽 장 보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아라. 사람들이 욕해도 도망가지 마라. 그걸 1년 해라. 재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미란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병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 보는 거다. 미라는 처음엔 그 말에 이를 악물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병수는 서연과 함께 작은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아버지의 저녁이었습니다. 그곳은 돈 없는 사람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수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선 냄새도 기름 냄새도 바닷바람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인천 항구 끝자락의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어느새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골목 담벼락 아래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올라왔고 아버지의 저녁 앞 작은 화분에는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가게 문은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열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을 퍼주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도 굽은 어깨도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달라진 것은 병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재훈은 정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수산시장에 나가 생선을 나르고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다 까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들러 비웃었습니다. 어이, 사장님 아들 아니었어? 왜 설거지하냐?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는 너무 오래 돌아왔습니다. 미란도 매일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앞치마를 입고 손에 물이 불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한 번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걸 아는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끝이다. 미라는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을 탓하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잘못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게의 가장 조용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 이름을 기억했고 혼자 오는 할머니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병수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늦은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수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수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만 하던 남자가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아니 앞으로도 괜찮다면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병수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주겠니?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수는 그 2글자를 듣기 위해 평생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보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기억도, 버려졌던 밤의 차가운 비도, 닫힌 현관문 소리도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밥을 짓고 누군가에게 국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돈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병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완전히 늦기 전에 배웠습니다.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복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가족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